6월이라는 그 시계열 안에서는 지금이라도 굉장히 주식 비중을 채우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테크 섹터들은 좀 많이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도체 사이클 측면에서 이게 이 사이클을 끝내는 요소가 된다 그러면 네, 오늘 모신 분은 AI 텐베거 투자 책의 저자시죠. 이형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번 미중 관세 이제 좀 협의가 어느 정도 좀 됐죠. 그 다음에 또 90일 연장을 하고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AI 관련주들 상당히 지금 미국에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업종, 그다음에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그 낙폭이 과대했던 AI 가속기 관련주들, 뭐 엔비디아나 뭐 TSMC, 뭐 브로드컴, 뭐 이런 관련주들이 반등이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가속기하고 같이 많이 조정받았던 게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컨스트레이션 에너지나 아니면 SMR 관련주인 뉴스케일 파워, 뭐 그리고 뭐 넥스트 에라 이런 회사들이 좀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반도체 중심의 이 안도 랠리, 이것이 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거 일시적으로 봐야 되느냐, 좀 여러 가지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중장기 사이클로 보면 더 이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AI 혁명이 시작된 지가 한 이제 3년 정도 됐잖아요.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의 시계로 보면 저는 아직 절반 정도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10년 사이클이면 5년 동안은 투자의 기회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2년 11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2년 정도는 이제 시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한번 이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뭐 지금 관세 유예가 90일 유예됐지만 또 그 뒤에 트럼프의 또 말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고, 우리가 또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그 미중 간의 협상을 보면 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불확실성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이번 업사이클이 한 하반기가 거의 끝물이거든요. 그래요. 네, 사이클상 보면. 근데 이제 이게 관세라는 변수 때문에 이 사이클이 흐트러 이제 약간 좀 꼬인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AI 사이클로 보면 하반기가 왜 이 이제 그 상승 사이클을 끝물로 볼 수도 있냐면, 내년에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투자가 약간 올해보다는 굉장히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그러면 하반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안도 랠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 저는 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상반기면은 한 6월? 6월까지 가능한데요. 그때까지 굉장히 짧고 강하게 반등이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근데 미국 테크 기업들도 지금 뭐 수혜주로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한국 반도체가 더 유리할 것이다. 상승폭이 더 이제까지 또 좋았고 올해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뭐 최근 한 1, 2주 보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상반기란 시계열로 놓고 보면은 국내 반도체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력 대선 후보가 일단 100조 원의 재정을 써서 AI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지금 어쨌든 소버린 AI를 투자를 해야 되는. 맞아. 이번에 사우디 네. 이 중동 지역들을 보니까 막 그런 발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중동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여기서 이제 미국 기술의 어떤 그 제공은 단절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중국을 제외하고 그래도 돈이 있고 뭘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다 소버린 AI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다음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요즘 그 SK 하이닉스라든가 이쪽으로 좀 외국인의 그 수급이 좀 붙는 모양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매수세로 봐야 될지, 또 많이 오르긴 했어요. SK 하이닉스도요, 최근에.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것도 끝물이냐? 이게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약간 이제 그 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려는 수요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유럽이나 뭐
그리고 이제 아시아, 우리나라도 일부 이제 수혜를 보는 거고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자산 시장에 약간 반등의 어떤 중요한 트리거가 되다가 최근 보면 이게 갑자기 급제동 걸렸잖아요. 네. 이게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미중 관세가 깜짝 타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 미국 주식이나 이런 쪽이 싸기 때문에 일단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수급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면 다시 미국에서 이제 그 외 지역으로 나오는 약간 그런 자급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이제 시장 부양 정책, 뭐 지금 이야기하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 분리 과세, 그리고 이제 어떤 국내에서 AI 재정을 투입해서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더 이제 그 반등 탄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이제 또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또 가격대가 애매모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시점,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하면은 또 어떤 그 뭐 변화가 있겠죠? 신호 같은 것들. 어떤 신호들이 좀 나왔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그 바닥에서 올라올 때 제일 탄력 그 기울기가 제일 세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우상이 하더라도 약간 기울기는 완만해지기 그렇죠.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급반등하는 그 타이밍은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6월이라는 그 시계열 안에서는 지금이라도 굉장히 주식 비중을 채우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이라도.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테크 섹터들은 좀 많이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낙폭 과대주들 중심으로 계속 보는 게 중요하고 국내는 정책 모멘텀 쪽으로 본다 그러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쪽이 어떤 종목들이 좀 대형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지금 제일 잘 올라가는 게 SK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전력이 또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SMR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이제 주도하는 랠리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AI, 전기차,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개인 투자자들이 더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하고 이제까지 돈을 좀 벌어준 섹터이기도 한데 실적이 가장 좀 빠르게 좋아질 만한 섹터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될까요? 당장 지금 뭐 수출 데이터만 봐도 반도체가 제일 지금 탄력적으로 제일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뭐 이렇게 전반적인 수출 실적이 돌아서는 것에 비해서 왜 주가는 약간 못 미치는 거 같냐? 이게 진수요하고 가수요가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이제 재고를 땡겨 놓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 막상 관세가 90일이 유예가 끝나고 그때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도 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클 자체가 하반기가 약간 끝물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짧게 타이트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그 반도체 수요처로 떠올렸던 게 물론 AI 칩 때문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수요도 있고 전기차, 로봇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가장 그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분야를 꼽는다면 어디가 될까요? 이게 그 기존에 익숙한 저기 흐름이겠지만 계속해서 AI 인프라 쪽이 AI 제일 크다. 그렇죠. 예.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AI 인프라의 투자 주체가 미국의 빅테크였잖아요. 네. 뭐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 단위로 이게 릴레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이나 일본, 뭐 중국. 특히나 이제 중국은 미국 AI 가속기를 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내 자체 기술을 가지고 이제 화웨이 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투자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번에 그 조정 받을 때 반도체 쪽이 특히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미중 협상에 대한 그 비관론이 커지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저평가된 반도체 종목이 있다고 하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그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지금도 삼성전자. 저평가돼 있긴 한데 지금 저는 투자하기 좋은 섹터를 본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반등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록시로 SK 하이닉스나 이제 HBM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SK 하이닉스 향 그 소부장 이쪽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수급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좀 봤을 때 이
중소형 종목들 가운데서 좀 괜찮은 반도체주가 있다면? 원래 그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했다 그러면 같이 따라오는 종목이 한미반도체잖아요. 요즘 네. 애매해요, 한미반도체가.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원래는 같이 많이 반등해야 됐을 텐데 지금 이제 그 하나 세미텍이랑 이 소송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못 가는 흐름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제 그런 쪽에서 TC 본더 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그 펄시터라는 부품 납품하는 미코 같은 회사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코 자회사이긴 하지만 이제 뭐 반도체 파츠의 세정이나 코팅 뭐 이런 쪽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히터 볼록 같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미코. 네. 코미코가 지금은 좀 이제 그런 쪽에서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저평가 이유는 있어요. 원래 그 또 쪼개기 상장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미코 세라믹스를 예, 그 알짜 자회사를 또 쪼개기 상장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무산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주들 반응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정치권 분위기가 지금 그쵸. 그 쪼개서 또 상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뭐 이 오너 리스크가 큰 것 같아. 하여튼 제일 그 이상한 결정들 소액주주들의 그 어떤 이익과 반대되는 그런 행위들이 자꾸 나와서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자꾸 좀 누적이 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합의가 시장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가장 먼저 턴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을 꼽는다면 어디가 될까요? 일단 지금 B2C 쪽은 사실 이게 이제 글로벌 경기 영향 그리고 관세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그래도 제일 확실한 수요는 서버린 AI 쪽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사실 AI 인프라 투자하더라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의사 결정하는 속도하고 그리고 정부의 재정을 써서 투입하는 속도하고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약간 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사실은 그 반도체 주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확실한 수요처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뭐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뭐 지금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 AI 인프라 투자, 서버린 AI 쪽이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이런저런 공약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우리 뭐 지난번에 뭐 몇만 개, 4만 개인가 뭐 구입하겠다 HBM 칩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1만 장도 못 구했습니다. 네. 1만 장? 네, 지금 국내에 있는 그 엔비디아 그 H100 이상급 칩을 다 합쳐도 한 3,000장, 4,000장 밖에 안 되거든요. 다 끌어모아도.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과기부가 일단은 긴급 재정을 편성해서 일단 엔비디아의 칩 1만 장이라도 땡겨오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번에 그 저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갑자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GB300 칩을 확보한 게 1만 8천 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이렇게 넉넉하게 엔비디아 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거 보면은 엔비디아는 뭐 계속 무슨 뭐 고점 논란이 있어도 어쨌든 그러니까 판매는 엄청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긴 해야겠네요. 네, 여전히 그 공급자 우위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게 거의 75% 이상 수준을 유지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파운드리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갑자기 중국에 H25를 못 팔게 되고 그게 55억 달러에 갑자기 손실로 잡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가격을 이번에 25%까지 올렸죠. 네. 그렇다면 뭐 SK 하이닉스도 같은 뭐 논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HBM3가 주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D램 사업에서 이걸 반란해서 이익률이 얼마다라고 발표는 안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역산해 보잖아요. 그래서 HBM3가 작년에 수율이 한 70%가 안 됐고 그게 이제 팔면 마진율이 한 50% 정도로 추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HBM3가 되면 오히려 마진율이 떨어질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D램 사업에서 그걸 좀 분리해서 지금 보니까 대충 60%가 나와요. 아, 네. 마진율이 더 올라간 겁니다. 더 올라갔네. 네, 그 사이 근데 주가가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엔비디아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 하이닉스가 급반등이 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얼마 안 됐죠. 모건 스탠리에서 아이스버그 빙하가 앞에 뭐 그 빙산의 일각 뭐 이런저런 그 부정적인 시각을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지금 상황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매출이 작년에 엔비디아가 판매한 게 171억 달러거든요. 네. 171억 달러면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14%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확실한 세일즈맨이긴 한 게 중국 쪽 매출이 빠지니까 중동으로 끌고 가서 자 여기 팔아 라고 해준 거죠. 근데 기존의 미국 법으로는 중동에다 그렇게 못 팔게 돼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그때 그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규제를 해놨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규제를 없애줬죠. 네. 그래서 중동에 팔 수 있게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중동으로 열어준 겁니다. 네. 근데 또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던데 중동으로 보내면 거기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또 그런 법들이 나왔던 것도 같고.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 지금 그 행정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이제 중동에 그렇게 대량으로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꽤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G42 그게 네. 아랍에미리트 회사인지 하여튼 국보펀드가 세운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중국하고 기술 교류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미국의 당국의 모니터링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트럼프가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제 뭐 트럼프에 대한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고 또 트럼프의 그 행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위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대혼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믿어야 되나? 주식을 사야 될 때다. 더 크게 오를 것이다.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뭐 트럼프가 한 말이면 뭐 항상 뭐 이렇게 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지속 가능하냐? 이건 이제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네. 이번에 뭐 미중 협상 하는 거 보니까 그 워낙 큰 소리 치던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패배한 거 아니냐 중국에게 뭐 일부 품목 빼고는 거의 그냥 10%로 그냥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생각으로는 사실 이제 그 중간 선거가 2026년 내년 뭐 한 11월에 있으니까 그 사이는 자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지지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빨랐고요. 네. 사실 작년 12월만 해도 거의 지지율 60% 수준이었는데 지금 40% 깨졌다는 조사도 막 나오고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어 지지층이 이탈할 경우에는 자기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램덕이 빨리 올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AI 반도체 규제, 중국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될 걸로 봐야 될까요? 이제 관세를 세팅을 어느 정도는 저는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관세를 세팅하고 트럼프가 이제 재정을 쓸 만한 이제 그 어떤 재정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감세거든요. 네. 감세는 당연히 주가에 좋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좀 이제 물론 이제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 다음 상승 랠리를 이끌 요소는 결국 감세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금리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보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투자자라면 이거 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핵심 지표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 사이클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가정하면 뭐 이게 아직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뭐 매크로 변수들이 워낙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 측면에서 이게 이 사이클을 끝내는 요소가 된다 그러면 저는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자본 지출 투자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45%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이게 몇 퍼센트 나올 거냐? 적게 보는 쪽은 3%로 보기도 하고요. 많이 보는 쪽 한 8%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45% 성장률에서 8%로 꺾인다고 해도 이게 많이 꺾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반기 주가를 좀 짓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상당히 줄어드는 어떤 그런 발표들이 있게 되면 네.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매도 신호로 봐도 되는 거겠네요. 그게 아마 가을에 뭐 아니면 뭐 늦 여름쯤에 반도체 시장을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는 이제 하락 추세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